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굉장히 그 잔잔한 말투로 이 정책 내부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과제를 진단을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은 보육 정책만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여성 노동이랑 소셜 케어 전반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서 어떻게 발표할까 하다가 한 발짝 물러서서 이 정책을 보자, 이렇게 아예 제 생각을 정했어요. 그래서 정책 디테일이 나오지는 않고, 굳이 얘기하자면 이제 방향성에서 우리가 간과했던 부분, 쳐다보지 않았던, 균형 잡히지 않았던 부분을 좀 문제 제기를 하자.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 들어가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면, 보육정책은 어린이집 서비스는 시설 확충을 그동안 했고, 이용자 부담 경감이라고 하는 결실을 거뒀습니다. 근데 뭐 이 시설 확충도 아시다시피 너무나 민간 의존도가 높은 성취였고요. 그럼 그걸 달성했는데 그럼 칭찬하고 계속 이 방향으로 가면 되냐? 저는 아니라고 보는 사람으로서 이제 발표를 할 거고요. 원래 이 제도의 OECD에서 그 발전하게 됐던 여러 가지 역사나 트렌드를 보면, 일가족 양립 지원을 확실히 하고 아동의 균등한 초기 발달을 위해서 품질 높은 서비스를 국가가 책임지는 이런 거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일가족 양립 지원으로서의 보육 정책과 아동에게 균등한 초기 발달을 보장하고 있느냐? 너무 갈 길이 먼 거예요. 그래서 투자도 많이 됐고, 아까 사무처장님이 그 영유아에 그래도 투자를 많이 해서 너무 창피한 건 면피했다고 하셨지만, 투자를 이런 방향으로만 계속해도 되는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오늘 좀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육정책 기능과 위상, 한국 보육정책의 전개 과정 잠깐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앞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목표를 분명하게 잡고 패러다임 전환을 할 거냐, 뭐 내지는 제가 이제 본문에서는 쉬프트라고 표현했는데, 이걸 점중주의적으로 오던 길에 자꾸 무언가 한두 개씩 얻는 방식으로 간다고 효과가 높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지금 열심히 4차 짜고 계시고, 보육정책에 대한 논의도 다른 언제보다도 활발한 김에 우리도 좀 어린이집 선생님을 통해서 퍼스널 서비스에 투자하고 아동들한테 하나하나 아동한테 그 관심을 갖는 서비스 환경을 좀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육정책 기능과 위상을 OECD의 그동안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20세기 중반까지는 사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게 자녀적 서비스였어요. 20세기 중후반에 여성 취업을 지원하고 부서를 통합,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로 지금 보건복지부랑 교육부가 나눠져 있는 부분을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 20세기 중후반에 다 통합을 하고, 지금 프랑스랑 우리만 나눠져 있죠.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이 어린이집에 투자하는 것은 가치제이자 공공재이다라는 인식 전환을 하게 됐고요. 처음에는 주로 이제 부모의 요구에서 이 제도가 출발을 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아동 발달에 대한 강조가 추가되고, 아동이 어느 가정에서 태어나든 그 환경의 그 차이에 관계없이 잘 자라려면 대안적 환경으로서 어린이집이 존재해야 되는 거죠. 품질이 높은. 더더군다나 집이 성장 환경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정말 유일한 대안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아동에 대한 투자가 강조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이런 OECD의 동향과 전혀 관계없이 학자들은, 이미 랩이나 워커 같은 학자들은 이 소셜 케어 분야는 민간에서 막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 자원 할당이 제대로 되려면 정부가 나서야 되고, 공급자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품질 관리도 해야 된다, 이런 거 강조한 지 오래됐고요. 그래서 21세기, 저희가 지금 21세기 하고도 20년을 살았는데, 이 서비스의 초점은 품질로 확실히 옮겨가야 하고, 또 아동 발달에 맞게 서비스 전달이 강조돼야 되고, 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뒤에 보실 그래프에 보시면 글씨가 많이 작지만 전문가라서 다 알아보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 또래 사회성이 그 2세 때 굉장히 올라가는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달기, 그 어린이의, 아동의, 뭐 영유아의 뇌발달 민감기를 잘 보면, 2세 이후에는 친구들과 어울려서 행복한 액티비티를 하면서 살아야 돼 라는 거를 알려주는데, 한국은 갑자기 이때가 됐어도 엄마가 어린이집을 안 보내기로 결정하면 그냥 집에 있는 그런 이상한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뒤에 많이 강조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OECD에서 보육 정책이 전개되면서 초점을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또 다른 초점으로는 지식 중심 경제로 저희 이코노미가 바뀌면서 삶의 기회가 개인이 어떤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걸 축적해서 인적 자본으로서 어느 정도를 갖고 있느냐에서 굉장히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아동기부터 박탈되거나 소외되거나 배제되면 안 돼서 이 부분을 이렇게 된 아동이 있죠. 할 수 없이 가정 환경 때문에. 그걸 단절시키는 역할을 복지국가가 해야 되고, 이때 중요한 것은 양육기에 부모, 특히 여성이, 어머니가 노동을 하면서 일가족 양립을 하면서 가정의 그 소득도 올리면서 아이도 함께 잘 자라면서 이런 식으로 맞춰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OECD에서는 물론 찾으면 예외적인 국가가 있겠지만 그 대부분 어머니의 취업과 아동의 이런 투자가 상충되는 게 아니라 둘이 함께 가야 된다라는 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그 사회복지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버지처럼 생각하는 에스핑 앤더슨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그 학자가 2002년과 2009년에 쓴 책에 보면 이제 새로운 복지국가에서의 재평기 복지국가의 새로운 계약은 이런 일가족 양립 지향의 노동 정책과 가족 정책이 만나야 한다. 그리고 거기서 아동을 소외시키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걸 굉장히 오래 강조했는데 한국은 그 책을 공부만 하고 정책에 반영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도 결합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이제 이거 뭐 이게 중요한 편은 그림은 아니지만 보면 이해를 돕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느 나라는 보육 서비스에 올인하는 나라가 있을 거고 어느 나라는 육아휴직 중심인 나라가 있을 거고, 이런 시기를 거쳐서 지금 대부분의 OECD 국가는 노동 시간을 축소하고 유연화하면서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부모님한테 시간을 주면서 서비스는 품질이 좋게 이렇게 컴비네이션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삼각형으로 굴러가고 있는데, 한국은 여기는 굉장히 멀었고 육아휴직이 이제 아버지 좀 쓰게 하느라고 너무 애쓰고 있고, 보육 서비스를 품질 관리를 안 한 채 너무 여기 그냥 매달리고 있는 거죠. 그냥 이 현 상태로 매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던 그 일가족 양립에서도 효과가 잘 안 나오고 균등 성장 환경이라고 하는 것도 별로 채워주지 못한 아동들에게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균형을 새로 맞출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한국이 그동안 전개된 걸 보시면 뭐 이렇게 정리 안 하고 다르게 정리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제가 쭉 관심을 가지고 봤던 거로는 2004년에 저희가 영유아보육법 개정된 법이 시행이 되면서 앞에 제1조 목적에 들어가 있었던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이란 용어를 삭제해서 엘리저빌리티 부분에서 보편주의를 선언을 했어요. 그 뒤에 참여정부에서 그 자격 기준도 강화하고 어떻게 품질 관리를 해야 될지 고민도 하면서 그 차등 보육료라고 해서 슬라이딩 스케일로 부모님들의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소득 수준, 지불 능력을 고려한 시스템을 다 마련을 해놨었어요. 비용 체계를. 근데 이제 그 뒤에 보수 정부 9년 동안 굉장히 많은 엎어치기 매치기가 있어요. 이게 좋은 학술 용어는 아니지만 저는 그냥 현상을 그렇게 이해해요. 그래서 품질 향상 노력을 해야 될 시점에 갑자기 그럼 어린이집이 미덥지 않고 이용하고 싶지 않으시면 양육수당을 드릴게요를 도입하고, 이게 박근혜 정부 때 연령이 높게 막 확장이 돼버리는 거죠. 영아기도 아니고. 그래서 한국은 투자를 하는 어느 시점에 일가족 양립 지원이어야 하는 이 정책의 목표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서비스여야 되는데 양육 수당이라는 걸 주다 보니까 이게 현금이야?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야 현금으로?가 돼서 서비스와 현금성 급여를 혼동시키는 대대적인 부정적 효과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아동 발달을 생각하고 내린 결론이 아니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갇혀 있는 틀은 이용자 재정 지원이라고 하는 틀에 갇혀 있는 거죠. 근데 이것만 계속하면 뭐가 다른 숙제들이 풀리면 좋겠는데 안 풀립니다. 그래서 제 마지막 결론은 이제 무상보육 그만두자예요. 고민이 많은 영역인데 어쨌든 저는 이제 제 얘기만 하면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평가, 그렇게 중요한 평가가 평가 인증이 사실 품질 평가도 아니었지만 작년 6월에서야 의무평가제로 돌아간 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해도 OECD가 그동안 굉장히 근간으로 삼았던 정책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온 거는 아닌 건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글씨가 좀 작은데 여기서 그 학교에서 수업하듯이 사회보장 제도의 원리와 원칙을 한번 보면, 이제 저희가 주로
많이 알고 있는 사회보험이랑 공적부조 제도의 특징은 다 아실 거라서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게 서비스랑 수당이죠. 그래서 사회 서비스를 보면 이 사회 서비스는 왜 존재하느냐?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린이집에 도입을 해보면 이 집에 수요가 있는가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아동이 아까 뇌발달 그 민간기 보셨던 것처럼 특정 연령이 넘어가면 사회성 발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관에서 친구들과 즐겁게 뛰놀아야 돼요. 그럼 그게 하나의 수요고 아동에서 나오는 수요. 또 다른 수요는 부모님이 엄청 바빠요. 그럼 부모님의 시간 부족 때문에 추가 수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수요는 그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성격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충분히 정할 수 있어요. 사회 서비스는. 그게 제가 얘기했듯이 영아보다는 유아, 시간 빈곤 가구가 우선순위가 높다 이런 걸 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만 하면 왜 우리 아이를 차별하냐 이런 이상한 논리가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이용량도 수요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사회보험이란 제도를 운영하면서 당신은 노후에도 소득이 충분할 것 같으니 국민연금을 남들은 4.5% 적립할 때 그냥 3%만 하세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사회보험은 다 일괄이거든요. 하지만 사회 서비스에 오면 욕구를 전문가가 됐든 누가 됐든 그 파악을 해서 이용량을 차등화할 수 있는 여지가 원래 이 사회 서비스라고 하는 제도에는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용량도 같아야만 평등한 거야. 이런 이상한 논리가 있어요. 시장에는. 그다음에 사회 서비스는 어떤 원칙을 꼭 지켜야 하는가. 괜히 하면 안 되죠. 저렴하면 뭐합니까? 효과성이 있어야죠. 그리고 품질이 높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소득 재분배 효과는 뭐 공적부조처럼 높을 수가 없을 거고 기본적으로. 그러나 이용료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참여정부 때 했었던 그 차등보육료 제도는 아주 저소득층은 무상이었고 소득 수준에 따라서 내는 피가 달랐기 때문에 거기서 원래 이 제도의 고유 기능은 아니어도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한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사라졌죠, 지금 저희가. 그리고 한계는 예산이 만약에 제약이 돼 있다면 우리가 무궁무진한 예산을 갖고 있으면 상관없지만 예산이 어차피 제약돼 있다면 포괄적으로 늘릴 것인가, 연속성을 먼저 확보할 것인가, 접근성을 늘릴 것인가, 전문성을 추가할 것인가 이 기능 사이에서 일정한 선택은 불가피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아동과 관련돼서는 고민 없이 무한 투자를 하겠다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런 분야에서 그 원칙을 놓고 갈등을 하면서 무언가를 선택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재원은 주로 이제 일반 조세, 우리 한국은 지금 현재는 일반 조세인데 이용료를 덧붙이는 게 이 제도의 성격상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제 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려고 표를 이렇게 정리한 거죠. 공급자에 대한 투자, 그다음에 근로 환경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어린이집 서비스 보육 정책 나올 때 보면 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겠어요. 노동시장에 오래 계신다면 우리는 12시간 이상도 운영해 드리겠어요. 필요하면 24시간에 주말도 보육해 드리겠어요. 그럼 그 보육 현장에 있는 분은 누군가의 어머니, 아버지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 삼각형 구도, 서비스는 삼각형의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공급자와 이용자를 함께 바라보고 정책을 개발해야 되는데 계속 이용자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 충청북도도 보육정책 짜면서 어린이가 행복한, 부모님이 만족하는, 그리고 교사 얘기는 안 나와요. 교사는 굉장히 부차적인 존재인데 퍼스널 서비스는 교사가 불행하면 끝났습니다. 사실은 불행한데 어떻게 좋은 서비스를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육정책 우리나라 투자 많이 하고 뭔가 많이 열심히 한 것 같지만 가족 돌봄을 외주화하는 수준에서 그쳤다. 그리고 12시간 기관 운영이 곧 근무시간이었던 보육교사한테 근로기준법이 적용된 건 2018년이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품질 좌우하는 보육교사 노동의 특성, 수행 환경, 여건 이런 거 면밀한 분석 부족하고 물론 육아연에서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정책에 반영이 안 되고 교사는 CCTV 감시를 받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세부 데이터가 있겠지만 제가 최근에 찾은 거는 이제 교직원 1인당 담당 평균 영유아 수랑 연평균 법정 근로시간인데 여기 지금 유치원 교사가 들어가 있어서 약간 이렇게 블러리해진 부분이 있긴 하지만 보시면 일단 OECD 평균이랑 비교를 하시면 OECD는 담당 영유아가 11명이고 평균 법정 근로시간은 1,400시간 정도 되는데 한국은 이거보다 둘 다 높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법정 근로시간이 긴 나라는 담당 영유아라도 작고요. 담당 영유아가 많은 나라는 법정 근무시간이라도 낮아요. 그런데 이 두 개가 다 높은 나라가 한국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런 환경에서 무슨 아동의 발달 환경을 조성하고 뭐
그 취약한 집의 가정 배경을 가진 아동한테 어떻게 스페셜 어텐션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계속 무상보육만 강조할 거냐. 저는 제발 그만뒀으면 하는 거고, 그래서 점중주의가 아니라 쉬프트 바꿔야 되고, 방향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방향을 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좀 성평등의 시각을 가미하면 모두 다 일하고 모두 다 돌보는 그 듀얼 어너랑 케어러가 굉장히 중요한 중심에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이걸 핵심 가치로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동시장 변화 함께 저희가 놓치지 말고 노려봐야 됩니다. 이 노동시장 제끼고 보면 서비스가 무한대로 봉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보육정책이 인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보육정책 중장기 계획에도 뭐 자기가 주인공이고,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계획에도 중요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도 중요하고, 저출산고령사회 지금 오늘의 주제인 이 계획에서도 중요해요. 근데 각각 조금씩 강조점이 다르면서 쓰고 싶은 걸 쓰고, 정부도 어떨 때는 여성이 취업하는 게 중요한 것처럼 얘기했다가 어떨 땐 집에 있는 걸 가정하고 정책을 만들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OECD는 이게 모두 다 가족정책 안에 들어가잖아요. ECC라고 따로 부르기도 하지만, 이 가족정책을 우리가 어떤 경로로 어디다 강조점을 두고 갈 건지 이제는 정말 합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제가 작년에 그렸던 건데, 뭐 그 세미나가 캔슬돼서 발표는 안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제한적 가족정책이 있고 결국 종국에는 관대한 가족정책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프랑스형은 소득 중심을 거쳐서 간 경로고 스웨덴은 저쪽 노동을 거쳐서 간 건데, 제가 여러 가지 기물을 파손하려고 지금. 그래서 이 노동 중심적 가족정책을 저는 가야 된다고 보고, 여기서도 이제 두 가지 세부 경로를 또 이제 설정을 해볼 수 있는데, 1-1은 노동권만 지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를 위한 시간을 못 갖고 엄청 바쁜 거예요, 시장에서. 그렇게 권리를 설정하면 안 되기 때문에 1-2를 거쳐서 가자는 거죠. 그럼 1-2는 노동권도 보장하지만 부모권도 지원하는 거예요.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그래서 우리는 제한적 가족정책에서 노동권과 부모권을 함께 지원하는 경로를 거쳐 관대한 가족정책으로 가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보완해야 될 점이, 노동을 못하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장기 실업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실업자도 있고, 노동을 하는데 워킹푸어도 있고, 지금처럼 수시로 실업을 당하는 분도 있고,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소득 보완을 해야 돼요. 저 굉장히 가는 원이 끝에 지나가고 있죠. 그래서 소득 보완 정책도 있어야 되는데, 그럼 어차피 현금 쓰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시겠지만, 강조점을 이렇게 두고 현금을 쓰는 것과 현금을 소득 중심으로 풀어서 저경로로 가는 것은 다른 정책의 효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제 주장은. 그래서 이렇게 가기로 합의를 하면 이제 여러 기본 계획에 들어가 있는 보육 정책도 어머니 아버지는 둘 다 일한다라는 거를 전제하는 게 맞는 거고, 그걸 촉진할 수 있도록 바탕을 깔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책은 효과를 내려면 한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 경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 이 와중에 이제 아동한테 균등 성장 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당이나 세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득 보완 정책으로 쓰일 수 있겠죠. 예, 그렇고 이제 과제를 조금 보면, 과제는 돌봄 노동을 사회와 부모가 공유하고 남자와 여자가 공유하는 사회, 그리고 가치도 인정받는 사회, 돌봄 환경은 지금보다 훨씬 업그레이드하고 좋은 공간을 만들기, 이런 게 이제 과제의 굵직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어린이집이 단순히 바쁘십니까 맡기세요 이런 단순 수용하는 곳이 아니라, 환경은 안전해야 되고 발달 자극도 있어야 되고, 또 아동 1인당 적정 스페이스도 보장이 돼야 되고, 거기서 일하는 교사도 적정 노동을 수행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아야 되고, 이게 다 조화로워야 된다. 그리고 이제 2015년부터 OECD도 아동 1인당 적정 스페이스 이걸 강조하기 시작했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달라 우리나라도 이걸 강조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감염병 시대에. 너무 밀집한 곳에 아이들을 모아놓으면 위험한 거죠. 지금 사실 답답해서 다 벗으면 선생님 혼자 쓰고 계신 반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세부 과제로 보면 교사 대 아동 비율 경감해야 되고요. 특히 활동성이 급격히 늘어나는 3세 반이에요. 저기 옷자 놨고요. 3세 반. 지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0세 반도 좀 좋게 만드시려고 애쓰고 계시고요. OECD에서는 우리는 지금 서비스 품질도 확보를 못한 상황인데 진도 엄청 나가고 있어요. 서비스 품질 플러스 교사 품질이어서 이제 가정 품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정 품질은 교사에게 여유가 있어야 돼요. 시간도 그렇고 업무량도. 그래야 교사와 아동 간의 사회교육적 상호작용도 하고
아동 간의 상호작용도 관찰해주고 교사와 부모 간의 의사소통도 포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러워하는 이 핀란드, 노르웨이 이런 데 가면 아동이 어떻게 바뀌었고 우리 어린이집에 온 이후에 발달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찰도 하고 기록도 하고 어떤 나라는 아동이랑 면담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모아진 정보가 초등학교로 갑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유초 연계의 중요한 자료가 초등학교로 던져지는 거죠. 맨 땅에서 다시 얘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가기 위해서 선생님들한테 아동이랑 안 만나는 시간 좀 설계해주고 그리고 업무 불만족 요인 좀 감소해주고 이 허츠버그 이론은 업무에 만족하는 요인이 따로 있고 불만족하는 요인이 따로 있는데 만족하는 요인을 올리면 불만족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냥 있다는 이론이에요. 그럼 불만족 요인은 낮춰야 되는 거죠. 근데 최악의 경우 못 낮춘다? 예를 들면 뭐예요? 그 아이들과 굉장히 장시간 함께 있어야 되고 구부려야 되고 뭐 화장실 제때 못 가고 이런 거라면 보상임금론에 의해서 그 부분을 보상하는 임금 체계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간호사가 쉬프트를 하잖아요. 3교대하고. 그래서 거기 들어와 있는 게 보상임금 이론에 따른 임금 보충분이거든요. 이 사람들만 수고하냐? 누가 묻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분들한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감염병 시대에는 위험수당 설계도 해볼 수 있겠다. 그리고 뭐 정신건강의 문제,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코어 근무 시간을 두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바톤 터치하면서 오전반에서 이 아이는 어땠어 이런 거 전달하시면서 다시 퇴근하실 수 있고 또 그때 출근하시는 선생님 있기에 이런 방식으로 좀 가야 되는데 돈이 다 어디서 나냐? 무상보육 재검토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이제 죄관심사 때문에 덧붙인 건데 그 아까 제가 노동시장 정책이랑 함께 가야 된다고 했는데 이걸 잘못하면 여성이 취업이 그 막히거나 아니면 유연한 근무를 여성 혼자 하게 돼요. 그것도 성평등 차원에서 보면 가지 말아야 될 길이고 여성주의 학자들이 보면 또 막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그 저희가 지금 메일 브레드위너 모델에서 솔리더리스틱 젠더 이퀴티로 이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도 바빠요. 노동시장에 함께 나간 여자는. 그런데 정말 좋은 모델은 하이로드, 그러니까 요즘 사방팔방에 다 그 고진로라는 게 붙어 있는데 그게 고진로가 권리나 그 안정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새로운 방향의 정책을 구상할 때 그거를 고진로라고 불러요. 고질라 같죠 약간. 근데 저거의 반대말은 저진로인 거죠. 그러니까 나쁜 방식으로 나아간다는 뜻. 그럼 저희가 하이로드로 갈 때는 리버럴로 가지 않는다는 걸 전제한 건데 저 리버럴이 규제 하나도 없이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엄마가 쉬고 엄마가 근무 시간 줄이고 엄마가 노동시장에서 퇴출하고 이렇게 되는 거라서 저거는 젠더 이퀴티가 굉장히 낮은 하단에 있잖아요. 그 단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시장 정책도 하이로드에 놓고 보육정책도 엄마 아빠가 다 일한다는 걸 전제해 놓고 그렇게 둘이 꽁짝이 잘 맞으면 시너지가 좀 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그 기대고요. 그래서 이 좀 전에 봤던 그림은 무탈이랑 휘가트라는 학자가 주장한 건데 아직 완벽하게 고질로 유연한 모델로 안 갔지만 스웨덴, 네덜란드, 독일, 오스트리아, 루셈부르크는 열심히 전환 중이다. 이렇게 이 학자들이 평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육정책을 보육정책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노동시장과 함께 바라보는 종합적 시각을 기르자. 그게 이제 저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